김정은 정권이 무너져도 김정은 주변에서 권력 투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고위 간부가 다시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남북한의 상황을 우리가 냉정하게 짚어보면 점진적인 통일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자, 북한에서도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뭐 그 민심이 좀 흔들린 부분도 있을 텐데 민중봉기가 일어난 적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는 가능한 건가요? 이 북한에서 민중봉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 이제 북한 체제가 유지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엄청난 포갑 정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조금이라도 김일성에게 반하면 죽여버리거나 아니면 최하 정치범 수용소니까 그리고 나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 부인, 내 가족 자식들까지 다 인생이 거의 끝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감히 여럿이 모여서 무슨 봉기를 한다 이런 거는 현 단계에서는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 혹시나 뭐 쿠데타가 발생할 가능성은요? 이제 사실 저개발국에서 정권을 갈아엎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군부 쿠데타죠. 근데 북한에서는 이것도 어려운 게 북한의 군은 당의 군이에요. 당의 군이고 당이 철저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군부대가 있으면 그 각 군부대, 연대, 사단 이런 각 조직에 당 간부들이 일일이 파견돼 있어서 보위부문 간부들과 함께 야정군인들을 감시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뭐 사단장이, 연대장이 혹시 다른 맘 먹고 있는 거 아닌지 일일이 감시를 하는데 그런 감시 단위가 중대 단위까지 파견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쿠데타를 하려면 적어도 연대병력, 사단병력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북한은 연대 사단병력이 움직이기 전에 다 파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북한과 같은 체제는 근본적으로 쿠데타가 일어나기 어려운 체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반란이 일어나기 힘든 구조를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러니까 뭐 혹지 않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상 어느 체제보다 자기의 왕조를 확고히 유지할 수 있는 극단적인 감시체를 만들어놨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체를 만들어놔서 어쨌든 위에 김정은 자체는 이게 나한테 반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긴 하지만 자 그렇다면 북한 정권은 어떤 식으로 좀 무너질 가능성이 가장 클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북한 체제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고민도 하면서 북한 체제가 균열이 생길 어떤 단초는 뭐냐라는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민중봉기도 어렵고 쿠데타도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제가 바라보는 어떤 시각은 지금 이제 북한 김정은 일가가 계속 세습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속 자기 자녀로 세습, 능력 있는 후계자를 계속 마련해서 세습 구도로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대 세습까지는 어찌어찌 왔지만 4대 세습, 5대 세습해서 가는 동안에 후계자를 마련해 가는 과정은 굉장히 불안할 가능성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 있는 후계자에게 적당하게 후기 수업을 시켜서 권력 세습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 과정에서 북한 체제는 언제든 불안해질 수 있고 그런 권력 핵심부의 균열이 심화되면서 북한 체제가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봅니다. 만약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체제가 무너지면 뭐 바로 민주주의가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고도의 민주주의 사회가 됐지만 우리 남한도 지금의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민주화 투쟁과 국민들의 의식 변화 이런 게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뭐 4.19 혁명부터 해서 87년 6월 항쟁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민주주의가 된 거죠. 근데 북한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조선시대 이 봉건 사회에 살다가 일제 치하로 바로 들어가면서 일제 압제하에 살았죠. 해방 후에는 소련군이 진주하고 김일성의 정권을 잡으면서 계속 또 김일성과 독재 체제에서 살았단 말이죠. 북한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민주주의라는 말은 어찌어찌 들어봤을지 몰라도 민주주의라는 게 내가 개인의 인권이 중요하고 그리고 참정권을 통해서 국가의 지도자는 국민들이 뽑는 거야 이런 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어떻게 이제 뭐 쓰러진 데서 갑자기 통치를 못하게 해서 김정은 체제가 무너졌다라고 해도 거기에 어떤 대안 세력이 나와서 우리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결집할 정권을 마련합시다. 여기에 나설 사람도 별로 없고 호응할 국민도 많지 않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해외 사례를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리면 북한과 가장 비슷한 체제로 얘기됐던 게 유럽에 있던 루마니아라는 나라입니다. 루마니아가 80년대 말에 저기 동구 사회주권이 우르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졌거든요. 그때 당시에 루마니아의 독재자가 차우세스크라는 독재자였어요. 근데 그 동구권의 민주화 시위 과정에서 차우세스크도 이제 처형을 당하고 이제 민주화의 공간이 열렸는데 당시
루마니아에서 정권을 잡았던 세력이 누구냐? 차우세스크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주변에 있었던 공산당 세력이 이름만 바꿔서 정권을 잡았어요. 당시 구국전선이라는 세력이 정권을 잡았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이제 권력의 공백이 왔는데 소위 뭐 반체제 세력이나 민주화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정권을 잡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구공산당 세력이 이제 루마니아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정책 몇 개를 추정을 하고 다시 우리가 정권을 잡겠습니다 하고 나는데 루마니아 국민들이 또 지지를 해줍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의 경우에도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도 현실적으로 지금 김정은 주변에서 고위직에 있었던 뭐 노동당의 고위 간부나 뭐 보위부나 군부 이런 쪽의 고위 간부가 권력 투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시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더라도 저는 그것도 북한의 굉장히 큰 변화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김정은 일가가 아닌 새로운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 정권의 가장 큰 정통성은 김일성의 후계라는 게 가장 큰 정통성이거든요. 네. 백두혈통이라는 게 가장 큰 정통성인데 그런 정통성을 주장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정권을 계속 잡으려면 북한 주민들의 민생고를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유엔의 원조도 받고 남한의 원조도 받고 해야 권력이 유지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일가가 무너지고 새로 들어서는 북한의 다음 정권은 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결국은 어느 정도는 대외와 교류 개혁 개방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근데 북한 정권이 무너져도 통일의 길로 가기는 좀 쉽지 않은 건가요? 그게 이제 사실은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북한 내 권력 투쟁이 있고 새로운 사람의 권력을 잡고 이런 상황이 되면 굉장히 유동적인 국면이 펼쳐지겠죠. 근데 그 국면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 유동적인 국면은 어떤 것도 결정되어 있지 않지만 모든 가능성이 열리는 국면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면이 됐을 때는 통일이 될까 안 될까 중국이 개입할까 말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유동적인 국면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통일의 길로 이끌어 갈 것인가라는 우리의 의지와 행동이 중요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순간에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개입할 여지도 충분히 있겠죠? 개입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중국이 개입하면 어떡하죠? 네.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건 중국이 개입하면 어떡하죠가 아니라 그런 국면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국면을 통일의 길로 이끌어가고 중국이 개입을 못하게 해서 우리의 뜻에 맞는 한반도의 미래를 펼쳐갈 의지를 갖고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북한이 정권이 무너지면서 중국이 만약에 북한의 영토를 차지하거나 또 아니 반대로 우리가 북한의 영토를 다 통일해서 차지하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그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열려진 공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통일의 길로 가는 것과 함께 주변국에게도 중요하죠. 그래서 통일된 한반도가 중국의 적대적인 국가가 되지 않을 거다라는 걸 인식시켜서 중국도 현실적으로 남한 주도의 통일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런 부분은 외교적 노력과 함께 우리의 강력한 의지 이런 것들이 같이 표출돼야 할 겁니다. 자, 또 일각에서는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한반도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냥 북한 정권 유지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네. 그리고 언뜻 생각해 보면 네. 지금 뭐 분단돼 있지만 어쨌든 지금 몇십 년 동안 와 있는 이런 체제로 가고 있는데 사실 북한이 무너지면 그 유동적인 국면에서 어떻게 될지 굉장히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 체제로 가자라는 거는 저는 좀 인정하기 힘든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간다는 건 지금까지 남북관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북이 대화하는 그래서 화해인 국면도 있지만 계속 주기적으로 비무장지대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서해서 뭐 포쏘기도 하고 이 분쟁이 끊이지 않는 대립 구도가 계속되었잖아요. 지금처럼 간다는 건 50년 뒤, 100년 뒤에도 이 불안정한 분쟁 구도가 계속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반도 구도가 변화되는 통일의 기회가 열릴 수 있는 시대가 오면 어쨌든 그 기회를 통일의 길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통해서 한반도가 장기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구도로 가도록 노력을 해야지 지금처럼 가는 게 나아라는 건 우리 50년 뒤, 100년 뒤에도 지금처럼 분쟁 감수하고 그냥 살자 이거밖에 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자, 흔히 또 점진적인 통일이 바람직하다고도 얘기들을 하는데 남북의 점진적인 통일은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사실 점진적인 통일이 바람직하죠. 그죠? 갑자기 통일되면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북이 교류 협력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가는 통일, 소위 소프트 랜딩 통일이 바람직한 건 분명한데요. 네. 저는 지금의 남북 현실로 볼 때 이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남한 쪽의 사정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점진적인 통일을 한다는 건 북한을 조금씩 변화시켜서 통일의 길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대북 정책을 일관되게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지난 몇십 년의 우리 남한의 정치를 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 정책이 계속 바뀌잖아요. 거의 180도로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의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대북 정책 거의 180도로 바뀔 거다. 이거는 누구나 예상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우리 대북 정책으로 북한을 변화시켜서 점진적인 통일로 길로 간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북한의 상황을 보더라도 북한은 김일성 일가라는 게 극단적인 우상화 체제라서 외부와 교류 협력을 차단하고 있잖아요. 외부 정보가 들어오면 그 체제가 유지가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점진적인 통일로 가려면 북한 체제가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개혁개방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의 김일성 일가 체제에서는 그게 안 되는 체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남북한의 상황을 우리가 냉정하게 짚어보면 소프트 랜딩 통일, 점진적인 통일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최근에 또 압록강의 홍수로 북한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지난 7월 말에 압록강 지역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물이 이제 불어나서 홍수가 나서 압록강 연안에 있는 뭐 평안북도 신의주 지역이라든가 양강도, 자강도 지역에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북한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해당 지역에 마을이 있는데 지붕만 남기고 완전히 물에 들어찬 지역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걸로 봐서는 상당한 피해가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인명피해는 그러면 어느 정도 되나요? 인명피해 부분을 보면은요, 이제 그 지역에 엄청난 수해가 나고 나서 김정은이 급히 현지에 갑니다. 가서 현지에서 전용열차 안에서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라는 걸 개최를 하는데 당시 김정은이 질책을 한 거 보면 직무를 태만히 해가지고 이렇게 인명피해를 일으키게 만든 사람들 엄중히 처벌하라. 그래서 우리 경찰청장격인 사회안전상 그리고 자강도 당책임비서 이제 자강도 우리 식으로 말하면 도지사죠. 이런 사람들이 경질이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인명피해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상을 보더라도 지붕만 남기고 마을이 다 잠겼으니까.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남한 언론에서 일부 언론에서 북한의 인명피해가 적어도 1000명에서 1500명 정도는 사망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김정은이 전면적으로 그걸 부정을 하면서 남조선 언론이 날조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인명피해가 한 명도 없었다. 그러니까 인명구조 작업에서 헬기가 한 대 불시착했는데 그 불시착한 헬기의 조종사도 안전했고 인명피해가 하나도 없는데 남한 언론이 날조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어제 김정은이 보면 이제 자기 말도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보면 이게 사실은 엄청난 인명피해가 나고 수해로 인한 민심이 흉흉할 수 있다 보니까 피해를 최대한 줄이려는 물러오려는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인명피해를 부정하는 이유가 어쨌든 그런 민심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많은 비가 내렸던 7월 27일의 상황을 보면 압록강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려서 엄청난 홍수가 나는데 그날 평양에서는 뭘 하고 있었느냐? 엄청난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7월 27일이 우리로 따지면 6.25 전쟁의 정전협정 체결일입니다. 1950년에 6.25 전쟁이 나서 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 정전협정이 체결이 되죠. 근데 북한은 이 7월 27일을 전승절이라고 부릅니다. 왜 전승절이냐? 미국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날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6.25 전쟁은 북한이 승리한 날이다 이게 북한의 주장인데 그래서 이제 7월 27일 엄청나게 기념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7월 27일에도 평양에서 뭐 굉장히 큰 행사를 하면서 기념 행사를 했어요. 축제를 벌인 거죠. 근데 그날 이제 지방에서는 사람들이 떼죽음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우리 같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였으면 거의 정권 물러가라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제 북한은 독재 체제다 보니까 그런 반발은 없지만 그래도 북한도 소문이 퍼져가고 민심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은 그 피해 상황을 굉장히
죽여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게 우리로 와서 뭐 쉽게 예를 든다면 뭐 정치인분들이나 아니면 뭐 장군분들이 뭐 그 지역의 어떤 이슈, 뭐 어떤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뭐 북한에 포를 쏘고 있는데 골프장이 있다거나 그런 그러니까 이거의 심각한 버전인 거죠. 심각한 버전이죠. 자, 그럼 수해 책임 있는 간부들은 어떤 대우를 당한 건가요? 얼마 전에 이제 나온 얘기인데 그 수해 지역에 책임 있는 간부들이 여러 명이 총살을 당했다고 그래요. 총살까지. 예, 그래서 우리 국정원도 관련 동향이 있어서 주시 중이다 이렇게 이제 입장까지 내놨는데, 그러니까 김정은이 겉으로는 지금 인명 피해가 없다고 했지만 어쨌든 해당 지역 간부들 총살까지 시킬 정도면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사실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지금 소문을 억누르고 있지만 그래도 말에 말로 퍼져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 소식통들과 통화해서 대북 소식을 전하는 대북 매체들의 전원에 따르면 복구 작업에 군인들 많이 투입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해당 지역에 물 빠지고 나서 복구하는데 뭐 곳곳 가는 곳마다 시체가 나와서 뭐 토를 했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쨌든 소문으로 퍼져갈 테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도 어쨌든 이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서 핵심 있는 중요한 간부들은 총살까지 시키고, 그리고 해당 지역을 김정은이 꽤 여러 번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어쨌든 수재민들을 찾아보는 어떤 애민 지도자의 모습 이런 거 강조하고 있고, 또 거기에 뭐 어린아이들이라든가 노약자들 다 집 없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10,000명 이상을 평양으로 초청을 해서 평양에서 임시로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자, 올해 3월에는 또 북한 공수부대원들이 낙하훈련하다 수십 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상황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가요? 그러니까 올해 3월에 김정은 부녀가, 김정은하고 김주애가 훈련 참가를 갔는데, 그게 이제 항공 육전병, 우리식으로 따지면 공수부대가 낙하훈련을 했어요. 근데 북한이 공개한 영상을 보니까 이 하늘에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낙하를 하면 이렇게 쭉 떨어져야 되잖아요, 수직으로. 근데 바람이 워낙 세게 불다 보니까 낙하산이 거의 수평으로 날아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낙하산이 제대로 안 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낙하산이 엉키고 하다 보니까 낙하산이 엉킨 채 떨어지면 그대로 죽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죽은 북한 군인들이 10여 명, 다친 사람도 수십 명이 된다고 그래요. 예. 그럼 날씨가 안 좋으면 사실 훈련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뭐 김정은과 그 김주애가 왔으니까 취소할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인 건가요? 그랬겠죠. 이 감히 최고 지도자와 저놈의 자장을 왔는데 어떻게 취소하느냐 이런 게 있었을 것 같고, 훈련에 있었던 날 상황을 보면 이 상황이 이 김주애를 후계자의 이미지로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던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당시 공수부대 훈련을 했을 때 북한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김주애가 저기 참관대가 있겠죠? 거기에 이제 인민군 장성들, 고위 장성들이 쭉 있는데 그 한가운데서 망원경으로 훈련을 보고 있는 김주애의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군 장성들 한가운데에서 망원경으로 훈련을 보는 건 최고 지도자가 하는 거잖아요, 원래. 근데 김주애가 그 망원경으로 보는 모습을 공개를 했다. 이거는 김주애가 미래에 군을 이끌어갈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를 선전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날 김정은 부녀가 공수부대 훈련 참관하고 어디를 갔냐? 강동 종합온실이라는 데를 또 시찰을 가는데 거기에서 북한이 주목할 만한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향도의 위대한 분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향도라는 게 길을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북한을 인도해 간다는 거죠. 근데 향도라는 표현이 원래 조선노동당 아니면 최고 지도자한테만 썼던 표현인데 주애한테도 향도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김주애가 북한의 지도자가 될 거다라는 강력한 암시죠. 이런 일들이 있었던 날이기 때문에 북한이 김주애를 후계자로 만드는 선전선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날이 굉장히 중요했던 날인 거고, 이런 날인데 날씨가 안 좋다고 훈련을 취소한다. 이거는 북한 군부가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훈련 도중에 이렇게 인명피해가 나니까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김정은은 군을 달래기 위한 모습을 보였다고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김정은이 이제 군부대 시찰 계속 다니잖아요. 근데 직후에 군부대를 한두 군데 가는데 갑자기 군인들의 생활을 강조를 합니다. 군인들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군인들 잘 보살펴라 그러면서 고기, 과일 뭐 이런 특식을 갖고 가서 군인들 밥 먹는 걸 챙겨요. 이런 게 사진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뭐 밥 공기가 뭐 고봉밥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담은 밥 제공을 하고 고기에다 과일에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선동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어쨌든 김정은 입장에서도 군인들이 사실은 김정은 분이한테 훈련 보여주려다가 몇십 명이 죽거나 다쳤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어쨌든 내가 군인들 먹고 사는 걸 챙기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